삿포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일본인이 이것이 일본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라며 몇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한 동네 서점의 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사한국 조선이라고 분류된 이 책장은 모두 혐한 서적으로 채워진 것이 확인됩니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부터 혐한 정서가 온전히 느껴지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왼쪽 작은 책장만 차지하고 있던 혐한 서적이 2년 후인 지금 오른쪽 긴 책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다죠. 원래 이 긴 책장에는 혐중 정서를 나타내는 책들과 일본을 찬양하는 책들로 가득했는데 그것마저 모두 혐한 서적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혐오하는 서적이 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이 일본 이외에 가능하긴 할까 생각이 들며 황당할 뿐인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베 내각과 우익 세력이 주도해낸 결과겠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은 요즘 일본을 조금이라도 칭찬하면 650억 원의 벌금을 물린다 라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으며, 이런 가짜뉴스에 호도된 일부 네티즌들은 별 쓸데없는 것에까지 반감을 느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한 일본 네티즌이 편의점에서 촬영한 식빵과 우유인데요. 이것을 본 순간 이 네티즌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해도 이유를 몰라 결국 트위터 주인의 코멘트를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 식빵만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분 나쁘네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가요? 한국에게 아첨하고 싶은 것이라도 있나요? 반일인가요? 의미를 알 수 없네요. 일부 상품에 병기된 한글로 인해 이를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편의점 브랜드인 로손이 자국민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일본 불매운동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어서 마치 선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한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만큼 요즘 일본은 개판 5분 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은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며 자화자찬하는 언론 플레이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죠. 일본보다 한국의 상황이 더 나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왜 연예인의 판정자는 한국보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생기는가 하면, 한국의 경우 증상을 느끼면 즉시 검사를 받아 격리 후 치료받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일본은 증상을 느껴도 모든 병원에서 수용 거부당하여 결국 관짝행위라는 일러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의료 상황은 최악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대환장 파티라고 합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얼마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형식적인 질문을 받자 그것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다. 다음에는 파악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던진 워밍업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에서조차 이것을 언급하며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들은 마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중의원 의회에서 한 의원은 아베에게 총리가 배포한 마스크를 썼다가 숨이 막혀서 일반 마스크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며 아베의 마스크 비리를 비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것에 대해 나는 계속 쓰고 있는데 숨 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태도인데요. 다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일본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기 총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얼마 전 나빠지고 있는 일본 경기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며 괴상한 발언으로 일본 국민들을 격려하고자 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C19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을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나 그림을 쓰레기 봉투에 그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려서 응원하자 라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매주 금요일 모든 시민이 거리에 나와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퍼포먼스도 선보이고 있죠.
이럴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는 일본 네티즌들조차 이제는 정도가 지나치다며 그의 괴상한 행태를 비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보시라며 그의 말투를 흉내내는 계정을 만들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첫 키스는 퍼스트 키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에서 깼습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론빵에는 메론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건 전혀 메론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취미입니다. 형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비공개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는 리스트입니다. 방이 어두울 때 저는 전기를 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밝아졌구나. 이 모든 트윗은 모두 수만 개에 달하는 호응을 받으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신지로 장관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죠. 이렇게 처참한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마주하자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여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The New Stance라는 일본의 언론에서 한 제일교포 기자는 왜 한국 정부가 일본을 도와야 하는가 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도와야 하고 일본 국내 여론을 친한 정서로 돌리기 위해서 도와야 하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불리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일본에게 방역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파견하여 노하우 전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요. 막상 이러한 주장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역사적 사실은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원전 가동 중단을 보완할 화력발전용 천연가스 그리고 지진에 의해 파괴된 정유시설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진 휘발유를 긴급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다량의 봉산을 지원 요청하기도 했죠. 이때 한국 정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량만 남기고 국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이 요구한 물량을 넘겨줬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민들 역시 자발적 성금에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해외 지원 성금이 모였는데요. 적십자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 규모의 지원을 하였으나 이후 일본은 한국의 선행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압력이었다 왜곡하며 일본 지원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고의로 제외하고 이를 혐한 선동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죠. 이후 독도에 대한 도발이 더욱 강력해진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진단키트 업계에서는 일본은 수출 대상국에서 가장 마지막이다 라고 발표하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일본에게 응수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일본은 얼굴을 붉히며 한국의 키트는 80% 가까이 불량률을 보인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 키트에 대한 성능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에게 지원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네. 역시 성능에 자신이 없는 거구나. 누가 이런 쓰레기를 돈 주고 사겠냐 라며 열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산케이에서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하여 일본은 2자릿수에 달하는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라며 갑자기 작년의 사건을 들추는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에게 일본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든지 한국을 국제재판에 제소하겠다든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시키겠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보복카드를 제시하고 있죠. 게다가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에 한술 더 떠서 한국이 일본에게 의료 지원으로 갑질하는 것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줄 것을 강요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대외 순자산의 규모가 2019년 기준 3,700조 원입니다. 28년째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일본의 엔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달러와도 비슷한 위력을 가지는 무역통화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러한 자국통화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1997년 한국에게 IMF 사태를 겪게 하는 결정타를 먹였었는데요. 당시 아시아 권역에서 대대적인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한국으로부터 자국의 외화를 모두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일본의 엔화가 한국에서 회수되자 이것에 두려움을 느낀 수많은 국가들 역시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면서 한국에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본다면 한국에게 있어 외환 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중요성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죠. 때문에 솔직히 말한다면 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게 된다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저 정도로 엔화를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절실한 것은 또 아닌데요. 한국은 IMF 사태를 겪은 이후 외환 보유에 대해 병적일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외환 보유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한국은 4,047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상태인데요. 흔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고 하죠.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서로의 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기축 통화국과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미국과도 이미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한국은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좋긴 하지만 이미 일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앵무새처럼 외칠 정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항상 한국에게서 뭔가를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통화 스와프를 요구할 필요가 더욱 없는데요. 1997년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차관을 회수함으로써 한국의 외환위기가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당시 한국의 임창열 부총리는 일본에 방문하여 차관 회수를 제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때 한국에게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한국에서는 결국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됐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1998년 한창 외환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한국의 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이미 합의 체결에 다다랐던 한일어업협정까지 파기 통보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어부들은 한국 영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일본 쪽에 가까운 공해에 진입하면 일본에게 납포되어 포승줄에 묶여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한국 어민이 대마도나 오키나와 해역 주변으로 넘어온다면 그들에게 총을 발포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독도는 현재 국제법상으로 섬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독도 주변 해역을 한국의 어업해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해당 구역은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라며 독도 주변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자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안 그래도 IMF 때문에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데 1년에 가까운 일본의 행포로 인해 어업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한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1998년 11월 독도 인근 해역을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는 신한일 어업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에 이르러 독도의 인근 해역은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이다. 이것은 한국도 역시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님을 과거에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데 적극 활용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과거의 일본은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공략해가며 지독하게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르러서 한국의 국력이 강성해지자 일본은 온갖 거짓 정보를 양산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게서 단물을 뽑아가려 하고 있는데요. 막상 한국의 이번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될 초기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원 여론이 생기기는커녕 한국은 이제 멸망할 것이라며 비웃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한국은 과거의 배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에게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황이 많이 힘들죠. 미국이고 한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다 똑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이슈로 펀더멘털이 약한 상태에서 유가 이 감산 합의의 실패로 유가 대폭락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산업계가 최고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주가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한번 가보죠. 올해 스마트폰 시장의 이슈는 뭐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5G와 폴더블 폰이죠. 5G가 작년 1000만 대를 조금 상회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는데 올해 2억 대 판매를 컨센서스로 시장이 보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물론 이 부분은 현재 국가적, 세계적 상황상 기대치가 꽤 다운스트림 돼야 되는 상황이지만 5G가 본격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것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기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오늘 다뤄볼 새로운 유형의 폴더블 폰이 갤럭시 뭐 노트 같은 것처럼 스마트폰의 한 가지 어떤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폴더블 폰이 과거 폴더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아이폰의 등장으로 바뀐 것처럼 완전히 지금 형태의 스마트폰이 사라지고 폴더블 폰만이 폼팩터로 자리 잡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의 어떤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과실을 누가 따먹을지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죠. 게다가 5G 그리고 폴더블 폰이 두 분야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이 애플은 아직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삼성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의 장입니다. 실제로 작년 5G와 폴더블 폰 시장은 말 그대로 삼성의 독점 시장이었죠. 자,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여전히 이 폴더블 폰 분야는 화웨이 대 삼성의 투탑의 양강 대결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의 상황을 먼저 보면 상황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요. 메이트 X 이후에 2세대 화웨이 폴더블 폰으로 나온 메이트 XS가 중국에서 120만 대 정도 예약 판매를 기록해주면서 역시 중국 안방에서는 화웨이가 아직 먹혀주는구나 라는 어떤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출고가가 291만원 정도 되니까 그 가격까지 생각하면 뭐 이거 상당한 판매세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화웨이가 나름 이거 삼성의 대결 상대가 그러니까 뭐 삼성을 넘어서고 말고 그거를 따지길 떠나서 삼성과 어떤 필적할 그런 대결 상대가 될 것 같고 이거 오히려 120만 대 정도면 삼성보다 이 3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이렇게 잘 새로운 폼팩터에 그것도요 이렇게 잘 팔려주면 삼성보다 잘해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화웨이는 이번 연도 삼성과의 폴더블 폰 대전에서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확장성이 떨어진다 라는 면과 두 번째,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없다 라는 두 이유가 사실 두 이유가 결국에 연관성이 굉장히 강한 이슈들이긴 한데 기술력에 대한 검증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화웨이가 아웃폴딩 폰을 내놨으니까 삼성의 인폴딩보다 떨어진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죠. 화웨이는 작년 메이트 X, 그러니까 화웨이의 1세대 폴더블 폰 물량도 소량이었고 불량품이 수도 없이 나온 작품이었어요. 메이트 X는 다들 아시다시피 출시하기도 전부터 영하 5도 이하에선 펼치지 마세요라는 어떤 수백만 원대 프리미엄 폰에 붙이기에는 분명히 민망한 사용 설명서를 들고 나올 만큼 기술력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중국 제품인 것을 아주 증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번 메이트 XS, 즉 화웨이의 2세대 폴더블 폰에 대한 불량률이나 완성도에 있어서도 분명 의문이 이어서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고 이 의문은 수많은 사용자의 일정 기간 이상의 사용자 경험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 같은 경우에 반대로 봐보죠. 결국에 비교 우위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작년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완판 행렬을 기록하면서 제가 단순히 완판했으니까 삼성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수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했고 그 경험이 있고 그 와중에 불량률도 극히 낮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그 개선폭이 다 차세대 폴더블 폰에 대한 개선폭 그런 그 경험이 있는 회사 없는 회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 R&D 연구실에서 기계로 수십만 번 적고 펴보는 거랑 실제 수백만 명이 실생활에서 써보고 데이터로 피드백을 주는 것과는 직관적으로도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확장성입니다. 좀 여유있게 가보죠. 화웨이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의 제재로 GMS,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화웨이가 작년에 그나마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좀 버텨준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그나마 버틴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GMS가 구형 모델에는 적용이 되거든요. 신형 모델에만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형 모델을 GMS가 되는 거를 해외로 좀 밀어냈어요, 재고를. 그러면서 해외에서 이제 팔게 했고 HMS, 즉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가 적용되는 다른 말로 화웨이의 단독 OS, 안드로이드가 아닌 화웨이 단독 OS가 적용되는 모델은 중국 내수용으로 돌리면서 중국 정부가 또 화웨이 어렵다고 어마어마하게 비보 오포 물량 다 빼가면서 도와줘서 그나마 버틴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에는 화웨이 단독 OS라기보단 오픈소스를 활용하긴 했죠. 올해 이제 화웨이 단독 OS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화웨이의 최신으로 나오는 폰들은 전부 HMS 이제 기반이고 유튜브 같은 것, Gmail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는 스마트폰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과연 유럽, 미국, 한국, 일본에서 이런 그리고 그 기타 국가들도 많죠. 인도나 이런 국가들에서 대량으로 팔릴 수 있을까요? 그냥 저희가 고른다고 생각해도 똑같아요.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은 한국에만 잘 되는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글로벌리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우리 입장이랑 유럽 입장이랑 미국 입장이랑 일본 입장이랑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안 되고 Gmail 안 되고 요즘 그렇게 안 되면 그걸 누가 쓰겠어요? 외국에 나가서 스냅 촬영이나 뭔가 이런 것들 하시다 보면 다 Gmail로 보내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유튜브로 사람들이 요즘 소통하고 뭔가 그걸로 돈을 벌고 직업이 유튜버인 사람들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직업이 유튜버인 사람들만 봐도 대기업을 몇 개 합쳐놓은 수준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런 스마트폰이 과연 팔릴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안 사죠. 유튜브 안 되면. 중국인이야 원래 Gmail 못 쓰고 원래 유튜브 못 썼으니까 앞으로도 내수는 잘 팔리겠지만 해외 신작 판로가 완전 하락세를 겪을 수밖에 없고 즉 화웨이는 해외 시장으로서의 확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갤럭시 Z 플립도 보시면 20개국에서 완판 횡렬을 기록하고 있죠.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과 같이 소비자가 외부에 나서는 것을 극히 꺼리는 상황에서도 갤럭시 Z 플립은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국가로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도 있고 인도, 일본 다 완판이에요. 수도 없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예상한 수치보다도 빠른 판매 속도이고 이에 맞춰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베트남 OLED 모듈 공장 증설도 결정을 했고 연말까지 원래 30만 대 여기서 해줬었는데 90만 대 3배로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것을 또 판단했습니다. 폴더블 폰에 대한 컨센서스로 보셔도 올해 1000만 대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고 내후년 지속적으로 2배 이상의 성장성, 내후년까지 보면 즉 2022년까지 보면 5천만 대 정도를 넘길 거예요. 그런 성장성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문 조사 기관들에서 제가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전문 조사 기관들에서 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 혁명의 이제 선두점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다는 말이죠. 요것에 인폴딩이 어쩌고 이너 디스플레이가 어쩌고 멀티 소프트웨어링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화웨이 아웃폴딩 폰 한번 사진 보고 영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갤럭시 Z 플립 한번 보고 사진으로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보면 뭐가 더 가치 있는 폰인지 뭐가 더 기술력이 높은 폰인지 뭐가 힌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디테일하게 구현을 한 폰인지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이제 시제품을 시연해 봤지만 그걸 떠나서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 차이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확장성, 즉 구글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화웨이는 결코 삼성을 넘어설 수 없다. 이 폴더블 폰 분야, 5G 분야에서는 물론 이제 중국 내수에서는 이야기가 다르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